네, 노동연구원 김유빈입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청년의 삶의 질 측정에 대한 세션인데 앞서서 이제 발표하신 전반적인 만족도 그리고 주거에 있어서 또 발표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청년층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자리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말을 할 때 소득을 우리가 꼽게 되는데 이 소득의 원천이 또 일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또 일자리의 실태를 꼭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일자리의 어려움, 청년들이 가지는 어려움은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또 소득의 불안정성은 앞서 발표와 같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라든지 또 생애 주기별로 있어서 결혼, 출산, 육아 등 전반적인 삶의 이제 진락화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아주 좀 청년들에 있어서 좀 시급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년층의 일자리와 생활 실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청년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고용 측면에서는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청년의 정의를 15세에서 29세로 두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청년층의 어려움 자체가 이제 30대 초반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고용 정책은 15세에서 34세까지를 포괄을 하고 있고 또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복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39세까지도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OECD와 같은 타 해외 국가에서는 15세에서 24세로 정의를 대부분 하고 또 29세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진학률이 워낙 높고 그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진입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이 워낙 두드러지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남성의 군복무 문제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한 이제 독립이 상당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어진다는 점에서 이렇게 넓게 포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요. 열정페이라든지 미생, 캥거루족, 달관세대 이런 것들은 이제 청년들이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어려움을 또 표현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정페이라고 하면 이제 이 청년들의 실습생, 견습생에 있어서 열악한 임금 조건이라든지 근로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송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생들의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캥거루족 같은 경우에는 독립이 계속해서 늦어져서 이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이제 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 SNS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도 있는데 이런 용어들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청년층의 어려움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자리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인구 동향 이 자체가 우리 흔히 말하는 고용 지표인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구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 2030년대부터 감소 추세에 이제 접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이 청년층 인구가 이미 청년층 인구에 있어서는 이미 90년대부터 감소 추세에 들었다는 점은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90년대부터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저출산의 영향으로 조금 더 감소 추세가 본격적으로 두드러질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의 연령대가 15세에서 29세로 약간 좀 넓은데 조금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점은 15세에서 24세 인구는 이미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리가 가장 이 노동시장에 있어서 핵심 근로 연령층이다라고 볼 수 있는 25세에서 29세 인구는 아직까지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연령대 인구가 계속해서 실업자가 축적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연령대를 중심으로 취업난이 조금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3.15 대책을 냈는데 3.15 대책의 근거에 있어서 앞으로 수년간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근거가 이 핵심 근로 연령층의 증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청년 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만 해도 상당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왔다가 이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완전히 이 개선 추세가 다시 역전이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좀 달리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용률부터 보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부터 상당한 개선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부 연령대로 보게 되면 가장 낮은 15세에서 19세 연령대의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7% 초반으로 상당히 낮은 연령대죠. 물론 이 연령대는 학령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재학의 연령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연령대의 고용률이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낮고 적정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선취업 후진학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선취업 후진학 문화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가장 높은 연령대인 이제 25세에서 29세 같은 경우에는 70%를 오히려 상회하는 전체 고용률을 상회하는 고용률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지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것의 양면을 봤을 때는 그만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더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청년층의 실업난이 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아마 이 핵심 근로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25세에서 29세 연령층의 이 실업난이 조금 더 가중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다시피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업자 변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개선 추세를 보여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좀 고무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연령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세에서 29세 연령대고 특히나 학력이 높은 이 대졸 쪽의 실업난이 계속해서 가속이 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18년도 이후로는 25세에서 29세 또 대졸 연령대의 고용률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됐고 또 취업자 수 증가도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주 고무적이라고 지금까지는 여겨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일자리 질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고용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정부와 좀 차별된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청년층의 일자리 질 향상의 도모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고용 정책을 보게 되면 지금 대기업보다는 중소 중견기업의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 장려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효과들이 노동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단적으로 이제 가장 이 청년층의 일자리 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임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간당 임금으로 보게 되면 11,000원 수준에서 이제 15,000원 수준까지 올라갔음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복지수혜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용보험 가입률이라든지 국민연금의 가입률 역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이 18년도 이후에 개선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ECD는 15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또 29세도 병행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OECD 주요 가입국 그리고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 24세나 29세로 보더라도 물론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고용률이 낮은 나라들도 있기는 한데 그 스페인 같은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상당한 이제 경제 위기를 겪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제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다고 보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체감 실업률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아직까지도 증가 추세에 있고 더불어서 체감 실업률과의 격차도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실업자를 분류함에 있어서 구직 여부를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식적인 실업자 외에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불어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시간 일을 해서 소득이 불충분하니까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불완전 취업자들을 포괄한 개념이 이제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 이제 고용보조 지표가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제 5월 기준으로 공식 실업률이 10.8%인데 이 체감 실업률이 22.9%니까 거의 이제 3배 상회하는 3배 정도가 되는 체감 실업률이고 이를 미루어 볼 때는 이제 공식 실업률이 반영하는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보다도 오히려 이 청년들의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미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청년의 일자리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또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니트입니다.
이제 일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고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한 18% 초반에서 20% 사이로 이렇게 변동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다른 나라들, 이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다른 나라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졸 쪽의 니트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력 수준이 높은 대졸 위주의 니트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고용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청년 고용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청년이라든지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대로 고용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을 때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부정적 효과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코로나19의 여파는 2월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4월에는 이제 취업자 수가 24만 5천 명 정도로 감소를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욱더 우려가 되는 점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업종이 이제 관광, 숙박, 음식업 그리고 도소매업 등이고 고용 형태로 봤을 때는 이 고용 안전망이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었는데 문제는 이 청년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특히나 20대 초반의 청년층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다만 5월 들어서는 이 취업자 수 감소가 다소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는 25세에서 29세의 핵심 근로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는 취업자 수의 감소가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코로나의 여파가 임시 일용직에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여파가 재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이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자 수 감소세가 조금은 더 두드러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개인적으로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코로나의 이 고용 여파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실업률의 이 증가 추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보게 되면 실업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취업자 수의 감소가 실업자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고 아예 근로 이욕을 잃어버리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된다는 점이죠. 훨씬 더 우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도 쉬었음 그리고 구직 단념자의 증가 추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용 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시 휴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이제 취업자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시간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 36시간 미만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추가로 하기를 희망하는 이 시간 관련 취업자도 취업자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취업률, 고용률이 보여주고 있는 실상보다 훨씬 더 이 취업난이 심각하다라는 모습을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수치로 좀 살펴보게 되면 청년층이 첫 일자리에까지 입직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더불어서 청년층은 졸업하기 전에 재학 중에도 졸업 유예를 하거나 또 휴학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11개월보다 더 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졸업 전에 거의 98%의 학생들이 이미 취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이게 지연 추세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졸업 후 6개월 이상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힘들게 바늘구멍을 뚫고 입직에 성공한 청년들이 첫 일자리는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보면 불과 1년 6개월의 근속기간이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 요인은 이제 근로조건 미스매치로 인한 요인이 거의 한 50%에 육박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힘들게 이제 취업난을 뚫고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근로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임금 조건이라든지 복지 수혜 같은 것들이 그로 인해서 첫 일자리에서 이제 이직하거나 퇴직하게 되는 현상들, 이제 1년 6개월에 불과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년 고용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대기업 성장 위주 그리고 제조업 성장 위주, 예전에 이제 노동과 자본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제조업 경기가 둔화 측면에 있고 이제 낙수 효과도 한계를 보이면서 더 이상 이제 고동 성장을 하기는 힘든 시기가 벌어진 것이죠. 이로 인해서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형상도 더욱더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양질의 일자리 수급 격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스매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근로조건, 이 양질의 일자리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악한 일자리의 근로조건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청년층들은 이제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진입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인데요. 정액급여만 해도 대기업 같은 경우 약 350만 원 수준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한 266만 원 수준인데, 이런 정액급여 외에 초과급여라든지 특별급여, 상여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임금 격차는 크다. 따라서 청년들은 조금 더 이 구직 활동에 대한 시간을 투여를 해서라도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더군다나 이제 첫 일자리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노동시장 평생에 있어서의 생애 경력 개발이 좌우되고 또 유리천장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렇게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이고요. 이런 임금 수준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률을 비교하게 되면 일자리 격차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의 고용 형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일자리,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상당히 기여를 했지만 우리 전체 인구에 있어서의 일시적 일자리, 계약직 일자리 비중은 이제 감소 추세에 있는데, 반대로 또 청년층 일자리 비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우려를 낳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시적 일자리라든지 계약직 비중이 아직까지도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이 장시간 근로 관행, 뭐 이번 정부에 있어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병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OECD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긴 이 근로시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 청년의 이 미스매치가 완화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도 여러 가지 이 고용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3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추가 고용 장려금, 그리고 내일 채용 공제,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지원을 집중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도모한다는 것이죠. 뭐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는 중소 중견기업의 이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선진국들도 주목하는 정책인데, 청년들이 2년 내지 3년 동안을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근속을 하게 되면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1,6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이 만기 적립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책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 인구 전체를 포괄하기는 힘들다라는 측면이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 여파와 같이 일시적이고 강한 충격을 대비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지금 이제 정부가 공언한 바와 같이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직접 일자리 제공, 그리고 현재 청년들이 이 근로이익을 잃고 일 경험 기회를 상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신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또 부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취업 청년을 중심으로 소득 지원에 대한 보전 부분, 그리고 이 IT 업종 그리고 언택트 부분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는 부분을 당분간은 좀 집중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도 이제 국조실을 중심으로 청년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고용장려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아직까지는 대기업의 지원이 병행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사정 손실이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을 좀 더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을 대상으로 정책 수혜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책 비수혜자, 정책의 영역 밖에 있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구직 단점자라든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러한 청년층의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정책 설계가 포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청년층의 주요 원인이 아무래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미스매치에 있기 때문에 이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열악한 일자리 간의 격차를 줄이고 청년층이 원하는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문화의 토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